여러분, 지금 통장에 800만 원 당장 꺼낼 수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지금 이 30초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30초가 될 겁니다. 병원비 400만 원, 보일러 150만 원, 자식 급전 300만 원. 이게 한 달 사이에 다 겹친 어르신, 제가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날 그분 통장엔 딱 5만 원 있었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멀쩡하던 어느 날 아침 전화 한 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이요. 자식한테서 걸려온 다급한 목소리, 아니면 집 보일러가 새벽에 펑 터지는 소리. 그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더라. 바로 그겁니다. 60을 넘기고 나서부터는요,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큰 사고가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오는 돈, 그 목돈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 몇 년간 만나본 60대, 70대 어르신들 100분 넘게 여쭤봤는데요.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는 질문에 절반 넘는 분들이 비상금을 미리 마련해 두지 못한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60 넘으면 왜 통장에 딱 800만 원, 이 비상금이 있어야 하는지, 실제로 그 돈이 없어서 눈물 흘린 분들 이야기랑 그 돈이 있어서 위기를 넘긴 분들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풀어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오늘 이 영상 안 보고 그냥 넘기시면 여러분도 언젠가 저 통장 잔고 보면서 손 떨리는 그 순간을 똑같이 겪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5가지만 제대로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훨씬 담담하게 넘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저랑 같이 끝까지 가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남일 같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이런 실속 있는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냥 이 채널이 여러분 노후의 작은 등불 하나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병원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이 어르신 연금 받으면서 나름 알뜰하게 사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몸이 말을 안 들어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뇌경색 초기였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MRI 찍고 입원하고 며칠 검사받고 나니까 병원비가 순식간에 40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해도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 어르신 그때 통장에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셨대요. 근데 자식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에 전화로 서로 언성 높이시는 소리 제가 옆방에서 다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가 서먹해지는 거, 이거 진짜 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어르신 퇴원하고 나서도 무릎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다니셔야 했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교통비에 치료비까지 몇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몇 달 쌓이니까 또 만만찮은 금액이 되더라고요. 처음 한번 목돈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꾸준히 새는 돈이 생긴다는 거,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십니다. 통계를 보면요, 60대 이후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40대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치과 치료도 무시 못해요.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이가 안 좋아서 하나둘 손보다 보면 이것만으로도 몇백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구급차 부르는 순간의 판단력입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병원 가면 돈 얼마나 나올까부터 걱정하십니다. 그 몇 초, 몇 분의 망설임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한 소방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구급차 부르는 걸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유를 여쭤보면 열의 9은 돈 때문에라고 답하신답니다. 이거 정말 슬픈 현실 아닌가요? 근데 통장에 든든한 비상금이 있으면 이 망설임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늦기 전에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상금이 목숨을 지켜주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배우자 간병 문제도 정말 큽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남은 한 사람은 병간호에, 집안일에, 거기다 돈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되거든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요, 할아버지가 낙상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그 후에 재활병원에 몇 달을 계셔야 했어요. 그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이게 몇 달씩 이어지니까 결국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병간호는 몸으로 버틴다지만 돈은 몸으로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아픈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게 예고를 안 하고 온다는 거예요. 감기처럼 미리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에요. 적금은 깨는데 시간 걸리고 보험금은 나오는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걸립니다. 근데 병원비는 당장 오늘 내야 해요. 그때 통장에 몇백만 원이라도 딱 있으면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집니다.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플 때 돈 걱정까지 하면 그게 병을 더 키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괜히 있는 말 아니잖아요. 돈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60대 이후 비상금이 주는 진짜 가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 청구해보면 생각만큼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특약에 따라서 보장 안 되는 항목도 있고 무엇보다 병원비를 먼저 내고 나서 나중에 서류 떼서 청구해야 돌려받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병원 창구에서는 결국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분은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입원비 정산할 때 보니까 실제 돌려받은 금액이 낸 돈의 반절도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은 현금대로 따로 준비해 두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상 사고도 정말 흔하면서 무서운 케이스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지만 60대 넘어가면 골절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취재했던 한 사례에서는 겨울에 눈길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수술하고 깁스하고 재활까지 하는데 2달 넘게 걸리셨고 그동안 병원비만 2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이런 낙상 사고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다치고 나면 두려움 때문에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력이 더 빠지면서 또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 절대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병인을 쓰셔야 하는 상황도 짚어봐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매일 곁에서 병간호를 할 수 없는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하루에 10만 원 넘게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주일만 써도 70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남편분이 수술 후 회복 기간에 간병인을 고용하셨는데 이 비용만 따로 250만 원 넘게 나갔다고 하셨어요. 수술비는 예상했는데 간병비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지출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병원비 하나에도 진료비, 입원비, 재활비, 간병비까지 줄줄이 딸려 나오는 구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건 좀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자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 다 키워놓으면 이제 내 인생만 챙기면 될 줄 아셨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늦고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렸던 한 분은요, 아들이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반년 만에 접었어요. 대출금은 남아있고 손주는 어리고 며느리는 일을 나가야 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고 결국 그 어르신한테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 몇백만 원만 도와주세요. 이런 전화 안 받아보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 마침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었어요. 딱 그 순간 큰 소리 안 내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고 조용히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히지가 않아요. 그 돈이 없었으면 나도 자식 앞에서 초라해지는 거였어요. 이 말 정말 뼈에 사무치더라고요. 이런 경우 사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식이 이혼하면서 손주를 데리고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실직해서 몇 달 생활비를 대신 내주셔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부부는요, 딸이 이혼하면서 초등학생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대요.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니까 생활비도 늘어나고 손주 학원비, 병원비까지 자연스럽게 부부가 떠안게 되셨어요. 그 부부가 하신 말씀이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딸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때 통장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손주 학원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였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 참 크게 다가왔어요. 또 하나 요즘 부쩍 늘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같은 것들에 자식이 휘말리는 경우예요. 사회 초년생 자녀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통째로 날린 사례, 요즘 뉴스에도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제가 상담한 한 어르신은 딸이 전세 계약을 잘못해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사 비용과 보증금 일부를 급하게 마련해야 했던 적이 있으셨대요. 그때 마침 모아두신 목돈이 있어서 딸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할 때 부모 대신 조부모가 데려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요, 손주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져서 급하게 응급실에 데려가셨는데 깁스에 검사비까지 20만 원 넘게 나왔대요. 그 자리에서 카드가 없어서 당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정작 해줄 게 없으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순간에 부모로서의 자존감도 지키고 자식한테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손주 육아 지원,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며느리 사위 맞벌이 하면서 아이 봐줄 사람 없으면 결국 조부모한테 손 벌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기저귀값, 분유값이라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여유, 그게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을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결국 비상금이라는 게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식한테 돈을 빌려줄 때 준비된 부모와 준비 안 된 부모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거나 노후 자금을 헐어서 덜컥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정작 본인 노후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미리 비상금을 마련해둔 부모는요, 그 한도 안에서만 도와주고 이 이상은 나도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상금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식한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비상금이 단순히 돈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부모로서 건강한 경계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도 60대 이후 가장 큰 목돈 지출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지다 보니 부모님이 60 넘어서 자녀 결혼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예단 예물은 줄었다지만 그래도 혼수나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는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딸 결혼식 앞두고 갑자기 예상 못한 지출들이 겹쳐서 당황하셨던 적이 있으셨대요. 예식장 계약금, 패백 준비, 혼주 한복까지 하나하나 다 목돈이더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일 같아도 막상 준비하다 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잡비가 튀어나옵니다. 이럴 때도 여윳돈이 있으면 훨씬 여유롭게 품위 있게 자녀의 새 출발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도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 큰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 눈에는 늘 걱정되는 존재잖아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40 넘은 아들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아들 본인의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부모님이 300만 원 가까이 보태주셨다고 하셨어요. 자식이 아프면 나이가 몇이든 부모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때 그 돈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무력한 부모가 됐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상금이라는 게 결국 부모로서 자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방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진짜 예상 못하는 지출이에요. 바로 집입니다. 집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거든요. 보일러도 10년, 15년 지나면 언제 고장 날지 몰라요. 저희 옆집 사시는 부부, 어느 겨울 새벽에 보일러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영하 10도 넘는 날씨에 온수도 안 나오고 난방도 안 되니까 그날 바로 기사님 불러서 응급 수리하는데 그것만 해도 몇십만 원, 근데 보일러 자체를 아예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교체 비용이 150만 원 넘게 나왔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래된 집일수록 누수 문제도 심심찮게 생겨요.
벽에 곰팡이 피고 화장실 배관 터지고 이런 거 하나 고치는데 못해도 50만 원, 10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집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한창 더울 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면 그때는 수리기사님들도 예약이 밀려서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데 막상 고쳐도 부품값에 출장비까지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저희 지역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요, 장마철에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근데 그게 몇 달 지나니까 천장 전체로 곰팡이가 번지고 결국 방수 공사를 크게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걸 방치하다 보니 나중에는 300만 원이 넘는 공사비가 든 거예요.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돈이 없어서 미루다가 결국 더 큰 돈이 나갔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뼈아픈 교훈입니다. 자동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차가 필수인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차일수록 갑자기 엔진 쪽에서 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10년 넘게 타신 차의 미션이 고장나서 수리비만 20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병원 다니시는 것도 그 차로 다니셨는데 차가 없으면 당장 병원 가는 것부터 막막해지는 상황이었대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생기면 다음 달 월급 받으면 해결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다음 달 월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정해진 연금 말고는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이런 지출은 예고도 없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가는 목돈도 무시 못합니다. 겨울 앞두고 내복이랑 이불새로 장만하고 김장철 되면 배추가 양념값에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가고요. 명절 되면 차례상 준비에 또 목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계절성 지출은 매년 반복되는데도 막상 그 달이 되면 늘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죠. 여기에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넘게 쓴 가전제품 갑자기 퍽 하고 멈추면 그거 새로 사는데도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크지 않아 보여도 한 해에 두세 번씩 겹치면 순식간에 몇백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집이 내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세금이요. 이 세금을 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카드빚으로 메꾸거나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은퇴 이후에는 이 대출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갚을 소득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자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금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돈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방패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나 전세 재계약도 은근히 목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요즘 전세나 월세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액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 부부는 전세 재계약 시점에 갑자기 보증금이 몇백만 원 올라서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던 적이 있으셨대요. 그때 마침 여유자금이 있어서 대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이 나이에 또다시 은행 문을 두드려야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위축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이라는 게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지키는 데 드는 돈, 이거 절대 남일이 아닙니다. 도난이나 화재 같은 예상 밖의 사고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막상 닥치면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취재한 한 가정은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귀금속과 현금을 도난당했는데 문단속을 강화하느라 방범창이랑 현관문을 새로 교체하는 데만 1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사고 자체의 피해도 크지만 그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은 확률은 낮아도 한번 벌어지면 순식간에 몇백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여유자금을 갖춰두시는 게 결국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 옮기시거나 건강 때문에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옮기셔야 하는 경우 이사 비용의 도배, 장판까지 하다 보면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계단 없는 집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셔야 했는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새집 수리비까지 합쳐서 4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이사였는데 돈 걱정까지 겹치니까 몸도 마음도 2배로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집과 관련된 지출은 단순히 고장 수리를 넘어서 삶의 형태 자체가 바뀌는 순간에도 큰 목돈으로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연금이 끊기는 그 시기,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정년퇴직하시고 나서 국민연금 받으시기까지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만 60세에 퇴직했는데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나온다면 그 사이 5년 동안은 정기적인 소득이 뚝 끊기는 거예요. 이 기간에 퇴직금 까먹으면서 버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시기에 갑자기 지출이라도 하나 생기면요, 정말 막막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은요, 퇴직하고 연금 나오기까지 4년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배우자분이 허리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비에 재활 비용까지 합치니까 3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그때 딱 예비로 모아둔 돈이 있어서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 퇴직금을 헐어야 했을 거고 그러면 노후자금 전체 계획이 흔들렸을 거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한 여성분은 퇴직하고 나서 소일거리로 조그맣게 카페를 열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 준비 기간 동안 갑자기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창업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병원비를 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카페 오픈 계획 자체가 반년 넘게 밀렸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업 자금이랑 비상금을 따로 나눠뒀어야 했는데 그걸 한 통장에 다 넣어놨던 게 문제였어요. 이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소득 공백기에는 물가 상승도 생각보다 큰 복병입니다. 정해진 퇴직금으로 버티는 동안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몇 년 전에 5만 원이면 넉넉했던 장보기가 지금은 7만 원, 8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걸 다들 체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새는 돈이 쌓이다가 거기에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겹치면 순식간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하고 직장 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보험료가 오히려 확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나 자동차까지 반영해서 산정되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제가 만난 한 부부는 퇴직 첫 해에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나와서 그해 계획했던 지출을 전부 다 짜야 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고정비 증가까지 겹치면 소득 공백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노후자금이라는 게 한번 헐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물이 조금씩 새는 항아리처럼요.
그래서 이 소득 공백기, 이 몇 년을 얼마나 안전하게 넘기느냐가 노후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상금이라는 게 바로 이 시기에 항아리에 뚫린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재취업이나 소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력서 내고 면접 보러 다니는데도 교통비, 준비 비용이 들고 막상 일을 시작해도 첫 월급이 들어오기까지 한두 달은 공백이 생기거든요. 제가 만난 한 남성분은 경비 일을 새로 시작하시면서 유니폼비랑 건강검진비를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고 하셨어요. 몇십만 원 안 되는 돈이지만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는 이런 소소한 지출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득 공백기에는 크고 작은 지출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비상금이 단순히 큰일 났을 때 쓰는 돈을 넘어서 이 몇 년을 안정적으로 버티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도 은근히 시험대에 오릅니다. 소득이 끊기고 매일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를 두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퇴직 후 몇 달 만에 통장 잔고를 두고 거의 매일 다투셨다고 하셨어요. 이 돈을 여기다 써도 되나 저기다 써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부부 사이의 대화까지 예민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고 나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셨대요. 이 돈만큼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준이 생기니까 오히려 나머지 생활비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돈 문제로 인한 부부간의 불안, 이것도 비상금이 조용히 막아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대소사, 이거예요. 부모님 장례식, 형제자매 병간호, 갑작스러운 경조사, 이런 것들이 60대 이후에는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 절차 준비하는 데만 500만 원 가까이 들었대요. 장례식장 비용, 조문객 대접, 이런저런 절차 비용까지 합치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일은 형제자매들끼리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말, 이거 정말 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못한다는 게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은 부모님 요양 문제도 정말 큽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상황, 이거 정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요양 등급 받기 전까지는 병원비를 온전히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흔해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낙상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요양 등급 신청하고 결과 나오기까지 2달 넘게 걸렸대요. 그 2달 동안 병원비는 고스란히 자녀들 몫이었고 그때 딱 준비해둔 비상금 덕분에 형제들끼리 얼굴 붉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그 준비가 없었다면 누가 얼마를 낼 건지를 두고 형제자매끼리 갈등이 생겼을 거고 그게 명절마다 서먹한 분위기로 이어졌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조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지인들의 부고, 자녀 결혼식 같은 경조사 자리가 부쩍 늘어납니다. 한 달에 2~3번씩 경조사비가 나가는 달도 있는데 이게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씩만 잡아도 금방 몇십만 원이 되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겹경사, 겹부고라도 있으면 그달 생활비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한 달 사이에 지인 부고가 3번 겹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비상금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조문을 다녀오실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돈 때문에 조문을 못 가면 그 사람과의 인연 자체가 미안해진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갈등도 사실 대부분 돈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 병간호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로 평생 우애 좋던 형제자매가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 저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갈등의 시작이 대부분 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인 경우가 많아요. 한쪽은 여유가 있고 한쪽은 여유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서운함이 쌓이거든요. 반대로 각자 최소한의 비상금이라도 갖추고 있으면 이런 갈등의 씨앗 자체가 확 줄어듭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좋은 일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슬픈 일, 무거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준비된 비상금에서 나옵니다. 명절과 제사도 생각보다 큰 지출입니다. 차례상 준비하고 온 가족 모이면 식사 대접하고 손주들 세뱃돈까지 챙기다 보면 명절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몇십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집안 어른의 칠순이나 팔순 잔치라도 겹치면 몇백만 원이 훌쩍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시아버지 팔순 잔치를 준비하면서 형제들과 비용을 나눠 부담했는데도 본인 몸만 15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집안 대소사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닥치면 다른 지출과 겹쳐서 부담이 배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윳돈을 쌓아두는 습관이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이 5번째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녀들 다 독립시키고 나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반려동물도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오래 키우신 강아지가 갑자기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 비용이 10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자식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존재인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해주면 그것만큼 미안한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친구, 지인 관계에서도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오랜 친구가 어려운 형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작정 빌려주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친구가 갑자기 사업부도로 도움을 청해왔을 때 여윳돈이 있어서 부담 없는 선에서 도와줄 수 있었고 그 우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그 우정 자체가 서먹해지거나 아예 끊어졌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비상금은 가족뿐 아니라 평생 쌓아온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데도 조용히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 800만 원이냐? 이거 그냥 아무 숫자나 던진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상황들, 병원비, 자식 문제, 집수리, 연금 공백기, 가족 대소사, 이런 게 한 번에 겹치지는 않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지출들 실제 평균을 내보면요. 한 건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2건 정도는 동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진짜 안심이 되는 거고 그 금액이 대략 800만 원 선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800만 원이라는 숫자, 이게 왜 딱 적당한지 아세요? 너무 적으면 정작 필요할 때 부족하고 너무 많으면 그 돈을 그냥 놀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에 결국 다른 데 써버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1,000만 원 넘게 모아두신 분들은 오히려 그 돈을 투자한다, 자식한테 빌려준다 하면서 야금야금 써버리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딱 800만 원 정도로 선을 그어두시면 이건 절대 손대지 않는 돈이라는 원칙이 훨씬 잘 지켜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이 800만 원 기준을 지키신 분들은 대체로 3년, 5년이 지나도 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고, 반대로 뚜렷한 기준 없이 여윳돈 좀 있으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어느새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상금과 노후자금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돈이라는 점입니다. 노후자금은 매달 생활비로 야금야금 써야 하는 돈이고, 비상금은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다가 정말 위급할 때만 꺼내 쓰는 돈이에요. 이 두 개를 한 통장에 섞어두시면 결국 언젠가는 비상금까지 생활비로 흘러 들어가서 정작 필요할 때는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통장을 최소한 2개로 나누세요. 하나는 매달 쓰는 생활비 통장, 다른 하나는 절대 손대지 않는 비상금 통장으로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눠두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돈을 지키는 힘이 훨씬 커집니다. 이 돈이 통장에 딱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대출받으러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노후의 안정이라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뭘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먼저 지금 내 통장에 비상금으로 따로 빼놓은 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없으시다면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따로 모으는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적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원칙, 이거 하나만 지키셔도 충분해요. 처음부터 800만 원을 다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100만 원, 200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6개월만 꾸준히 모아도 생각보다 훨씬 든든한 금액이 만들어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상금 통장은 가급적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정작 급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아내분이 비상금 통장의 존재를 몰라서 한참을 헤매셨던 적이 있으셨대요. 다행히 나중에 찾긴 했지만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만드셨다면 배우자와 자녀 중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는 꼭 그 존재와 위치를 알려두세요. 이것도 비상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 이야기 같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딱 하나 통장에 든든한 비상금 하나만 있으면요. 그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통장 하나 만들어서 10,000원이라도 넣어 보시는 거요.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